내가 28, 9대 생각을 해보면 진짜 페라리 이런 거 타고 싶었거든요. 파테필리 딱 하나 차고. 근데 왜 미술품을 하게 됐는지. 같이 지낸 형들이 차는 다 졸업하시고 시계는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네. 굳이 명품 뭐 하요 뭐. 그리고 막 형 유니클로 몇 년째 입고 다니시고 H&M도 입어. 네. 오늘은 미술 콘텐츠 찍으면서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MZ세대 컬렉터는 누구인가? 저도 이제 M세대에 해당하는 거고, 종이는 G세대에 해당하는데, 너랑 나랑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왜 이거에 대해서 하냐면, 이제 MZ세대 컬렉터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발간이 됐고, 특히나 2021년 한국 미술시장이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22년도 되게 호황이었고, 그래서 많은 보고서들이 발행이 됐어요. MZ세대 컬렉터는 누구인가? 근데 왜 이 누구인가가 궁금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컬렉터들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까지 이 올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컬렉팅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였고, 그리고 거기에 뭐 기업 회장님들도 많고, 청담동 뭐 평창동 사모님들도 많고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이 했던 패턴과 MZ세대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지, 그리고 MZ세대가 결국은 10년 후에는 한국 미술 시장을 이끌어갈 주역인 거잖아요. 종이처럼 20대에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적지만 40대 초반이나 아니면 30대 후반이나 중반에 시작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이고, 물론 미술품이 투자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대가 향후 한국 미술 시장에 향방을 갈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G세대로서 어떻습니까, MZ세대? 근데 요즘 보면 문체부 산하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MZ세대 미술품 구매자 연구를 발간한 게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작년 프리즈 키아프 방문객이 7만 명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203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주변만 봐도 전시를 가고 뭐 또 작품을 소장하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SNS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저희 2030이 사실 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익숙하고 컬렉팅을 하고 미술에 관심 갖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가장 큰 게 미디어와 연예인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뭐 RM이나 GD나 탑 같은 이미 컬렉터로 유명한 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SNS에 올리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면 그게 힙하다고 생각을 힙하다고 하거든요.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요즘은 전시를 가면 그 사진을 올리고 작품을 산 걸 올리고 30 세대들이 봤을 때 그게 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시를 좀 더 문턱이 낮게 접근을 막 하게 되는 것 같고. SNS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 기사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명품 소비 1위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고 1인당 공유소득이 더 많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소비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런가? 한국은 굉장히 비교하기 좋아하는 나라고 땅덩어리가 좁고 경쟁이 심하고 제일 사면 나도 사야 돼 뭐 이런 게 되게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과시적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 명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맞는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SNS. 이제 SNS 관련돼서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있겠죠. 구글이나 이런 데 다 있겠죠. 뭐 페이스북, 메타나 이런 다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초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외국도 요즘도 그렇지만 초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은 정보통신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어떤 문화들을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이 소비하는 걸 보면서 나도 굉장히 소비를 하고 싶어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명품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왜 명품을 그렇게 소비를 하냐? 여러 가지 분석들 중에 하나가 뭐 스몰 럭셔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고 젊은 층이 소득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소득을 모아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사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스몰 럭셔리에 좀 치중을 한다. 이것도 맞는 분석인데 결국은 이 스몰 럭셔리에 치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치중을 하는 거잖아요. 만족감이 왜 생기느냐를 보면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고 SNS 자랑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의 영향력이라는 게 소비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술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품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게 되면 포비아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힙하지 않나? 내가 이걸 안 하면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인 이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RM이라든가 뭐 탑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을 갖고 전시를 보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연예인 보고 관심 갖고 구매하고 이러고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철저히 취향의 영역인데 이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술품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취향의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 구매하게 되는 순간 이게 사실 그 사람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을 좀 더 쉽게 접하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SNS 얘기하면서 연예인 얘기를 먼저 했지만 유행이 트렌드 세터 같은 민감하신 분들이 먼저 하면 그걸 따라가는 일반인이 있고 그 다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미술 관련 활동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뭐 솔비라든가 송기한 막 이런 분들도 이제 방송에서 대놓고 아예 미술을 활동하는 걸 많이 미디어에 나오다 보니까
보니까 어쨌든 일반인들도 따라오는데 그 일반인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인스타를 켜보면 다 어디 전시가 있고 그 형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건데 전시회 가면 다 셀카 찍고 있어요. 이게. 그 많죠. 심지어 옥션 프리뷰에 가도 아니 남자친구가 사진 찍어 여자친구 이렇게 보고 이런 게 되게 많아. 쟤네들은 왜 왔지?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문턱을 굉장히 낮춰줘서 여러 의미에서 이제 미술을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2030이. 근데 이 장벽이 낮춰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나도 뭔가를 재테크를 할 거면 미술로 해볼까도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신규 컬렉터의 34%가 MZ세대래요. 그래서 굉장히 MZ세대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미술 관련된 기사들 찾다 보면 MZ세대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하는 경향도 좀 있긴 해요.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는 거는 목적성이 있어요. MZ세대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돈이 안 많더라도 파나나 이런 거 사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여기 섹터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늘어난 건 맞아요. MZ세대가 특별히 올드머니를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자산 투자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나요? 저는 제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파나라는 옵션도 있고 신진 작가라는 옵션으로 볼 때 부동산 이런 것들에 비해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 월급만으로는 뭔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내가 집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물론 케바키죠. 재테크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식 코인은 뭔가 그냥 좀 무섭고 변동성 같은 것도 좀 두렵고 부동산은 초기 자금이 크니까 이제 좀 걱정되는 친구들이 관심을 기웃기웃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사실 쉽지 않지. 20대에 있는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사실 금수저 친구들. 금수저도 그 나이 때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30대 한 중반은 돼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파나는 뭐 몇십만 원, 신진 작가 원화여도 막 몇백이면 또 사거든요. 그 운동화 리셀 문화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맞아요. 클릭 해가지고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파나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완전히 폭망했지만 커즈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나갔을 때는 커즈가 발매하는 뭐 아트 토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 100개 한정이다 이러면 밤새도록 그거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는 친구도 있었고 막 클릭해가지고 일단 받기만 하면 3배, 2배 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 사자마자 바로 팔고 해가지고 좀 수익을 내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유입이 됐을까 보니까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슈프림 같은 거 막 한정판 맞아요. 명품 이런 걸로 프리미엄 장사로 재미를 봤던 친구들이 그대로 파나나 이쪽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오랫동안 미술 씬에 있었던 갤러리스트나 작가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저런 놈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진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에는 되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보면 공매도 세력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비난만 할 건 아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아우러서 만드는 게 시장이고 결국 그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 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퀄리터층이 두꺼워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걸 비난만 할 건 아니다. 플리퍼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파나 나오는 걸 또 다 사주는 게 또 이런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제였나 그제 그 크림이라는 유명한 플랫폼 사이트에 유야 시즈메가 파나를 발매를 했어요? 아예 협업해가지고 크림이랑? 네. 유아 왜 그래? 유아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보는데 왜냐면 제가 워낙 소장자거든요. 아니 유아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거는 별개로 거기서도 크림이 나오자마자 파나가 전부 다 솔드아웃이 됐는데 하나 출시 가격이 얼마예요? 65만 원이요. 와 싸긴 싸다. 네, 65만 원으로 제가 수량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종이 발매가 됐어요. 근데 전부 다. 근데 그게 이제 매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단계 리셀링의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아가 너무 좋아서 소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솔드아웃은 됐다. 네. 프리미엄이 좀 붙겠네요. 그건 좀 봐야 되지 아, 않나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파나 시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적은 컬렉터들이 파나 시장에 많이 이게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파나 시장이 좀 핫해진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들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파나 시장이 제일 작살났어요. 사실 원화 시장도 뭐 맞아요. 완전 이제 신진 작가나 이런 애들은 작살난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작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아예 거래가 안 돼요. 재밌는 게, 파나가 오를 때 8배씩 오르거든요. 대한민국 갤러리에서 발매한 이런 파나들 말고, 해외에서 핫한 작가, 알빈 레시의 핫한 작가들 많잖아. 네. 뭐 에바 주스케비치, 하베르카야 되게 많아요, 그 갤러리에. 근데 에바 주스케비치 파나 같은 경우는 발매 가격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경매 나온 게 있는데 그게 8배인가 7배 낙찰이 됐어요. 100만 원에 받아가지고 거의 800만 원, 9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 작가는 원화가 이미 10억이 넘어가는 작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이 클릭질만 좀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파나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컬렉터들이 쫙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 사람들 먼저 시장에서 이탈을 하거든요. 원래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경기 타격도 많이 받을 거고 한정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가 타이트해지면 바로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시장에서 이탈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이제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 올라와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피셜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통계적으로 뽑아온 건 아닌데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 많이 올라오는 작가의 경우에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MZ세대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데 네, 저는 좀 MZ세대 할 때 그림에서의 특징이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의 주축인 40, 50대 분들은 예를 들면 미학이라던가 철학적인 이런 담론들이 안 붙으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비에르 까이아 같은 그림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이게 뭐냐 하실 수 있는데 20대들한테는 핫한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종이가 말한 것도 맞는데 MZ세대만 그러냐. 미술씬에 들어와서 수많은 컬렉터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갤러리스트를 만나본 결과 작품 작가에 붙는 담론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담론을 공부하려면 미술사를 알아야 되고 미술사를 알려면 역사적 배경이나 어떤 철학적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실제로 공부하면서 작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올드 컬렉터들도 제가 볼 때 한 2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5%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공부 안 해요.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컨텐츠에서 미술품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저랑 이제 한스라는 친구랑 둘이서 남산 올라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부족한 문화예술적 교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음악은 살 수 없잖아. 음악은 누구나 공유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도 들을 수 있고 너도 다 들을 수 있잖아. 미술품이야말로 배타적으로 나 혼자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 음악이랑 미술이랑 가장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악은 되게 민주적인 취미예요. 예를 들어 모차르트가 좋아 아니면 바흐가 좋아 막 이러면 진짜 깊이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보다 우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술품은 일단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장땡이거든, 컬렉터들은. 그리고 자기가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양이 부족해도 돈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자들의 취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도 상놈이 돈 벌면 양반 족보 사고 싶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네. 본질적으로 보면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부자들이 문화적 네. 어떤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큰 돈을 쓰게 되는 거고 그게 희소성과 시장이 맞물리면서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형 말씀 중에 2030이 아니어도 그런 걸 꼭 공부하거나 깊이 있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 말씀을 하셔서 또 든 생각이 그걸 감안하더라도 약간 2030이 조금 더 가볍고 직관적이고 단선적이고 짧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악으로 볼 때 시대적 흐름이 변할 때 기득 세력이나 그걸 좋아하는 애호가들의 비난이 항상 따르잖아요. 블랙핑크 음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저게 무슨 음악이냐, 야 가사가 저게 뭐냐.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이 사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올드맨이야, 올드맨. 그러니까 그런 게 늘 따르는데 그분들이 늘 그런 말 하거든요. 야 가사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뭐 시대 정신이 담겨야 돼. 근데 블랙핑크를 물론 뭐 40대 분들도 좋아하고 하지만 20, 30대들 보면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빠르고 짧고 직관적이고 이런 인터레스트가 기본적으로 좀 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 이제 컬렉팅하는 친구들 보면 추상 싫어하거든요. 추상화를? 네, 추상 싫어해요. 정말 물론 진리에 케바케지만 귀엽고 뭐 예쁘고 하면 한 번 더 봐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종이가 말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미술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제가 쓴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021년 미술시장과 2022년 상반기 미술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구상화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아티스트들 중에 경매에 대비해서 좀 잘 된 작가들을 쫙 분석을 해봐요. 신진 작가나 아니면 이제 이머징인데 얘들이 나와서 얼마 이상이 된 작가들을 쫙 분석을 해보면 87%가 구상화예요. 그리고 이제 13%만이 추상화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추상으로 뜬 작가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떴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10만 불, 20만 불 얘기를 하잖아요. 추상화 뜨면 막 300만 불, 200만 불, 뭐야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특히나 우리가 여류추상 4인방이라고 했었던 플로라 요코비치나 자데파도주 팀이나 이런 작가들, 루시블까지 포함해서 이런 작가들 보면 다 추상이었거든요. 그 작가 외에 구상도 물론 뜬 작가들이 있었죠. 에이미 셰라드나 이런 작가들이 있었죠. 어쨌든 추상이냐 구상이냐 어느 게 더 우월하냐 이런 거는 의미 없는 논쟁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구상화를 좋아하다가 나중으로 가면 좀 더 이제 깊어지고 이런 추상화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취향 차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미술사를 공부 안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절대 그 미술의 어떤 취향이라는 게 일직선을 그리면서 가지 않거든요. 절대로. 처음에는 귀엽고 눈 크고 뭐 하비에르 까이아 눈 크고 맨날 눈 크고 맨날 뭐 이렇게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 눈 크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캐릭터랑. 그건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구별해. 그것도 구별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러다가 심오한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꼭 그렇진 않다. MZ세대 컬렉터랑 저도 이제 M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저도 컬렉팅을 한 지 10년, 20년씩 된 건 아니라서 제가 종이는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M세대 83년생인데 한 3년 전부터 컬렉팅을 시작했고 3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남들보다는 훨씬 인텐시브하게 한 것 같아요. 구매한 금액도 제 수준에서 많이 구매를 했고 100점 가까이 구매를 했으니까 3년 동안. 근데 20대부터 컬렉팅을 하면 내 나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공력이 많이 쌓일까, 얼마나 빅컬렉터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홍표 원장님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홍표 원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어요. 원장님 컬렉션 너무 부러워요. 좋은 작품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 한 점에 막 100억짜리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러니까 그게 처음 살 때 100억이 아니라 살 때는 뭐 5억 6억 이랬는데 이게 올라서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20년을 넘게 했고 너 3년 하지 않았냐. 너가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훨씬 좋은 컬렉션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또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종이를 봤을 때 28, 9부터 컬렉팅을 하면 지금이야 뭐 이제 예산도 좀 적고 그렇지만 이게 쌓이거든요. 공력도 쌓이고 보는 눈도 쌓이고 네트워크도 쌓이고 제일 중요한 건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쌓아가다 보면 내 나이가 되면 와 진짜 빅컬렉터가 돼 있을 것 같아. 미술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글 쓰고 이런 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지 몰라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 어릴 때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주 비싼 작품이 아니어도 1000만 원짜리라도 500만 원짜리라도 네. 시작을 해보면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Z세대 중에 G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씬이에요.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외가 전 좀 더 크더라고요. 뭐 형은 더 많이 해보셨지만 컬렉팅을 하다 보면 미술계의 생태계에 좀 빠지게 되잖아요. 작품을 구하는 과정부터 전시 가야 되고 또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본업이 제가 있지만 본업 외에 굉장히 본업스러운 스케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삶이 좀 더 다채로워진 느낌? 투자로서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최근에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계 경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거 네. 외부에서 내가 딱 와인모임 갔는데 딱 파테펠리 딱 차고 딱 이러고 있으면 파테펠리비네요 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휴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SNS 자랑하기가 좋고 세 번째로는 자산적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계 경매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질문. 종이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잖아. 내가 28, 9대 생각을 해보면 진짜 페라리 이런 거 타고 싶었거든. 근데 미술품 다 팔고 사면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 미술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종이도 아직 총각이고 그럼 일단 미술 뭐 이런 것보다 파테펠리 딱 하나 차고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잖아. 네. 근데 왜 시계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왜 미술품을 하게 됐는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 계신 형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주변 사람 영향을 받으니까. 네, 저는 주변에 같이 지내는 형들이 차는 다 졸업하시고 애초에 또 시계는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저도 물론 지금도 차와 뭐 시계 좋아합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은 인식이 주변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네. 굳이 명품 뭐 하요 뭐 뭐 이렇게 그리고 막 형 유니클로 몇 년째 입고 다니시고 H&M도 입어. 나 쇼핑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전 진짜 쇼핑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한동안 할 때 막 제가 최근에 1년치 사오시잖아요. 2년치 사요, 2년치. 최근에 와이프가 이제 아기도 낳고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두 가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하나는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레인지로바를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픽 걸 사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를 선물해주고 싶었어. 내 와이프도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어서 내가 안 사주면 절대로 안 사, 이 친구도. 결혼할 때 뭐 해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서 보석 박힌 시계를 좀 하나 선물해줬어요. 근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백화점에.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간 순간 기가 빨리는 것 같아. 아니, 난 싫어, 백화점이 나는. 그래서 거기 시계 매니저 보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집으로 와서 보여주고 사고 결제하고 잘 가세요. 이런 형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제 주변에 본 좀 범 친구들은 뭐 차 사고 시계 많은데 전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난 사람이 되더라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희열을 느끼는 데 쓰는 게 맞는 거지. 네. 근데 그 희열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내가 단순히 SNS에 자랑하고 내가 명품백 뭐 샤넬백 하나 사고 에르메스백 하나 뺐는데 희열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이죠. 삶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에르메스백 하나에 그 자존감이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자기가 정말 감각적으로 희열을 느끼거나 자기가 성장하는데 좀 돈을 쓰거나 본인이 정말 재밌는 거죠. 저는 차를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니까 거기 돈을 쓰는 거고 네. 옷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서 이걸 도대체 왜 이 돈 주고 사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럼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안 쓰는 거예요. 형의 영향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있다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런 전시 다니고 작가님들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 혼자 차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재밌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계에서도 깊게 빠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계 회사마다 가진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되게 시리어스한 있어요. 분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술의 세계가 훨씬 방대하고요. 시계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시계는 기껏해야 역사가 길어봤자 200년에서 25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인류가 문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함께 했었고 근데 방금 든 딱 이 표현이 있어. 나는 항상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딱 표현이 딱 머릿속에 꽂힐 때가 있거든. 아, 내가 이런 거 보면 참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네, 말을 말씀해 주세요. 시계의 철학을 구매하는 거는 회사의 철학을 구매하는 건데 미술품을 구매하는 거는 작가 개별의 철학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훨씬 다양한 거지. 시계도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미술품은 확실히 인문학을 구매한다 이런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철학이랑 역사 이런 거를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것들이 많고 물론 그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화 상품화가 되면서 내가 부족한 문화예술 교양을 돈으로 때우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굉장히 재밌는 그 인문학적 담론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와 철학과 미학을 물질화한 게 예술품이죠. 근데 이 말씀 듣고도 세대의 어떤 그걸 하나 느꼈거든요. 이제 형이 좋아하시는 그림의
문양에도 일부 있고 보면 종교, 신화, 역사적 어떤 이런 그림들을 이제 형이 좋아도 하시고 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뭔가 좀 더 나의 감정? 아니면 지금 당시의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해요. 나도 그런 거 관심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 그거예요. 세대가 변하면서 가벼워지지 않았냐, 미술품이 너무. 그리고 아직까지도 되게 무거운 주제의식을 가지고 한 작가들도 있고 저는 그게 가벼워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작가들을 좀 많이 팔로우를 하다 보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이제 작가의 수행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작가들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팝하고 힙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사실. 네. 길거리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줬을 거고 캐릭터 예술 이런 것도 많이 줬을 거고 이번 키아프 플러스에서 제일 인기 많고 북적북적했던 곳이 갤러리 스테인이잖아요. 센바이펜 같은 작가는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가격대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솔직히 전 좀 조금 더 오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센바이펜 한 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후원해준다는 마음으로도 사긴 사야 되거든요. 정말 한순간에 영원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 젊은 작가들이 지금은 핫하지만 10년에도 핫할 보장이 정말 없어요. 확률로 보면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는 작가들이. 특히나 그런 커머셜 이미지를 차용해서 하는 작가들이 얼마만큼 더 살아남느냐. 센바이펜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도 물론 되게 창의적이고 좋지만 그림 자체보다는 작가 자체가 스타이고 그쵸. 작가 자체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걸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죠. 그게 무슨 작품이야. 그냥 연예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이제 시대가 변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MZ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네. 따라서 앞으로 미술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 작가 아니면 이 컬렉터 시리어스하다 또 뭐 아마추어하다 하는 기준 자체가 뭘까 하는 시리어스하다. 어쩌면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이제 기득권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역사는 네. 승자의 기록이고 우리가 이제 팝 아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시작된 게 1950년대예요. 팝 아트의 대가 뭐 팝 아트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은 앤디 워홀 60년대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팝 아트고 원래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팝 아트가 처음 시작한 걸 보면 지금 봐도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크릴 물감이나 이런 물감으로 전통 소재를 이용해서 캔버스나 린넨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온 것 또는 종이 위에다 그려온 거를 전통적인 어떤 회화라고 하면 이 전통에 대한 신념들을 다 깨부신 게 모더니즘이 나아갔던 방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 회화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것도 한 시간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1950년대에 팝 아트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대중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는 그 하위 문화란 말이죠. 미술은 고급 문화였고 당시에는 그 팝 아트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젊고 반항적이고 이런 어떤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붙어떡떡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미술사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우리가 샀을 때 저딴 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 팝아트는 역사에서 승리를 했고 하나의 주류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주류의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올드한 게 돼버린 거예요. 따라하는 작가들이 많아지게 됐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뭐 하베르 까야나 저는 아직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베르 까야의 작품 세계에 1도 동의 못해요. 왜 이게 시장에 좋을 땐 100만 불까지 갔었고 지금은 좀 많이 꺾여가지고 한 반토막 정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말씀 그렇지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이야 같은 경우. 근데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미술이나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 현상을 상대주의로 접근하는 게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미술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거든요. 다원주의고 그게 이제 게르하르 리히터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모더니즘 회화에선 하나의 일직선으로 발전한다. 회화가 추상을 향해 나아간다. 평면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모더니즘 회화라고 하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향해 진보한다라고 봤죠. 근데 리히터는 그 생각을 뒤집었죠. 진보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미술사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차용해서 자기 걸로 쓰면 된다. 구상회화를 쓸 수도 있고 추상회화를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차용해 쓰는 거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서로의 취향이 다른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급 취향도 있는 거다. 우리가 포르노를 본다고 그걸 꼭 이제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극단적 상대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 논쟁하기 좀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더 이제 시대 정신을 잘 반영을 했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저항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시대 부조리 이런 게 아니야. 시대의 생산 양식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문화의 형식일 수도 있고 타카시가 한 뭐 서브컬처의 뭐 이제 고급 문화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선일 수도 있고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런 담론들이 붙었을 때 충분히 시대를 반영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 사상, 관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예술은 결국 미술사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베르 까야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하셨었는데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 얘기 한 거야. 아니, 까이아를 막 싫어하고 이런 건 네. 아닌데, 까이아로 대변되는 그 캐릭터 씬에서, 요시토모 나라는 좀 달라요. 요시토모 나라도 캐릭터 씬이고, 까이아도 캐릭터 씬이고 하지만, 저도 이거는. 로카콘 되게 좋아해요. 로카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저도 한 점 가지고 있고. 네. 어쨌든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한번 요시토모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좋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전드 작가잖아요. 사실 너무 대가 오브 대가라서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면 비판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공부해서 또 컨텐츠 찍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MZ세대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역시 그런 캐릭터 작가 사요.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까이아의 동의가 좀 안 되는 거고 물론 제가 사는 캐릭터 작가들 중에 까이아만큼 가벼운 작가들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많은데 구매와 이제 컬렉팅이라는 게 컬렉션은 어떤 컬렉터의 취향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컬렉션을 보여줄 때 사실은 저는 좀 시리어스한데 제출할 때 다 빼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략이에요. 컬렉터의 거울이니까. 네. 뭐 까이아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만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달라요. 네. 제 지인들은 조금 다르지만 유야 제가 포스팅에 유야 하시죠. 그거는 하나 올렸는데 그거 보고 컬렉팅 하겠다고 오는 20대 지인분들도 있어요. 유야는 가볍죠.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가벼운 작가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아니 이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 정말 젊은 세대들이 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가격대에서는 또 거래가 되겠지만 억대에 거래되고 이런 작가는 또 아니니까 그 가격대에서 귀엽고 독특하고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고 도라에몽 영향도 좀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도 일본 문화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또 이런 작품을 되게 좋아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유야간의 어쨌든 그림에 녹인 메시지를 공감하는 20대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MZ세대들이 호황기 때 대거 유입이 됐다가 이제 미술시장 불황기가 오면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울 옥션의 경매 레코드인데 2022년 2월 달에 경매 낙찰가액과 2023년 2월 달에 낙찰가액을 보면 40%도 안 돼요. 와.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뭐 프리즈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프리즈 아트페어가 없으면 아마 2023년 미술시장 상당히 안 좋게 지표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5월 달에 당장 하는 아트부산도 모르겠어요. 어떤 갤러리들이 오냐에 다 다르겠지만 전년에도만큼 매출이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MZ세대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종이랑 비슷하게 컬렉팅을 하는 친구들 동향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구입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또 다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이러다 보니 좀 좋은 그림들도 돌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줍줍하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좋은 건 또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확실히 그 수가 줄긴 줄었지만 사는 애들은 꾸준히 사는 거. 그런 얘기는 맞아요.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림을 하려면 이런 시기가 더 좋아요. 갤러리에서 바로 받을 수 없는 것들, 좀 핫한 작가들이 정말 시장 호황기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격이 조금 조정이 돼서 지금 사기에 괜찮아요, 사실. 또 그래서 순번도 안 와요. 네, 가격이 절대 안 얼마든지 오죠. 안 해요. 그리고 세컨더리도 막 구하기 너무 힘들었던 작가인데 이런 시기다 보니까 또 이제 세컨더리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제 주변도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져도 그래도 미술품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조금 조정이 좀 많이 되면 이 시기에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작가를 사는 게 좋겠다. 너무 호황기가 되면 또 못 사거든요. 아예. 그렇죠.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사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미 몇 번 사고팔고를 해본 친구들은 지금 그런 자세고요. 지금 처음 사는 애들은 무서우니까 하나 사거나 작은 원화 사고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종이한테 이제 뭐 이걸 통해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28살부터 이걸 시작한 게 좀 부럽다. 물론 저는 컬렉팅을 오래 했다고 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10년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사법고시 10년 한다고 붙는 거 아니잖아요. 3년 하는 사람이 붙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얼마만큼 그 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종이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가 지금 해온 것처럼 더 미술 공부하고 또 작품 모으고 좋은 고가의 작품들을 제가 올해는 공격적으로 사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작가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더 많이 좀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컬렉팅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종이는 금수저였습니다. 올해는 종이 인스타에서 재밌는 네, 미술 관련된 것도 많이 좀 보길 네. 좀 기원하면서 조금 더 제가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MZ세대 컬렉터 누구인가? 종이가 충분히 뭐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 주변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지금 컬렉팅을 하고 있는 네. 친구라서 초대를 해보고 이제 저희가 미술 컨텐츠를 하나씩 좀 찍어보자. 관심이 많으니까 전시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시리어스한 뭐 미술, 뭐 미학, 미술사 이런 것도 좀 찍을 생각이고 특정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잡고 타카시 했던 것처럼 요시토모 나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서 서로 하면 공부도 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 2030을 감히 대표해서 뭐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시각을 말씀드린 그리고 내 거니까. 주변에 너밖에 없어 20대 컬렉팅. 그것도 맞아요. 내 주변에 없어. 내 주변은 다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다 이걸 이렇기 때문에. 찍으려면 제가 왔어야 했어요. 그렇죠. 누가 있어야지 뭐.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